제2, 3기 부천시장을 역임하셨고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과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 딱 20년 만입니다. 제가 2003년에 시장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으로서 특히 이런 교육 시간에 또는 조회 시간에 우리 부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우리 시정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좀 새로운데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부천에서 14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해서 또 중간에 재선 부천시장으로 일하고 3년 전 20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은퇴해서 우리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30년 가까운 또 7선의 선출직 공직자로 일할 수 있는 영광과 기회를 줬던 우리 시민들, 또 그 일선에서 수고하셨고 시정을 이끌어나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월간 부천 강좌에서 제가 뵙게 돼서 특별히 감회가 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98년도 IMF 직후에 민선 2기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예산 계획을 보니까 그때 IMF에서 뭐 예산을 다 30% 삭감을 하고 이제 그러는 때인데 제일 쥐꼬리만한 예산, 교육 예산 1억 5천을 그걸 또 반토막을 갖고 와서 제가 그렇게 좀 우리 간부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1억 5천이요 그야말로 국가 기밀로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예산을 안 쓰는지 교육 예산 안 쓰는지 잘 감춰야 할 예산을 이걸 반토막 떼가지고 어떡할 거냐. 기계도 기름 쳐서 쓰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 교육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비를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줄인다는 게 참 잘못된 거다. 우리 그 차제에 교육비를 제대로 좀 쓰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소위 제가 창안해낸 게 기름값 1%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의 1%를 교육비를 쓰자. 그랬더니 그때 7,800억이 보수의 봉급이라서 한 7억을 쓰자고 하니까 1억 5천에 5, 그러니까 500배로 늘린 거예요. 아마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 중에서 또 중앙정부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또 국회 가서도
중앙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천시가 그 전통을 잘 이어오고 우리 조 시장님 취임해서 그동안의 격월로 진행됐던 이 감자, 지금은 월간 부천으로 됐습니다만 월 1회로 강화하고, 또 우리 시장님 직접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부천시가 그야말로 새로운 시정 슬로건처럼 다시 뛰는 부천의 원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은퇴하고 유일하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서 웰다잉이 지금 시대에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가, 또 새로운 시대 변화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20년 만에 이런 대화의 기회를 갖게 돼서 한마디 더 즐거운 소회를 붙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천시 오정구의 국회의원이, 오정구가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국회의원이었고, 오정구가 세체되면서 마지막 국회의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구가 부활돼서 우리 오정구를 포함한 상계구가 부활되고 또 행정동들이 복원돼서 좀 내가 전에 라떼는이죠. 옛날에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거를 젊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이 복원되고 30몇 개 동이 행정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시 공직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변화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시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정도의 양과 질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천시라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같이 생각해 볼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족을 붙이면, 제가 전남도청, 수원시청 여러 군데 가서 웰다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아주 특별하게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많은 언론들이 물어본 게 왜 그만두느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럼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그럴 때 저는 정치는 모름지기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그분들을 대표해서 일하기 때문에 명예롭게 일하는 것과 함께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그래서 웰다잉 운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저를 소개한 기사 중에 하나인데, 풀무원 식품회사 창업했다는 것, 또 제 대표 경력으로 국회에서 몸싸움을 없애는,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대신 몸싸움을 없애는 그러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 여기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어디 가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리버스터법 제정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부천시장으로서 한국 최초로 또 세계 최초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면 실용화, 상용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아주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서의 그 선도적 위치를 구축을 했고 또 이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또 스마트 시티로서의 선도적 역할도 지금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요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새로운 시정 기치 하에서 좀 이 구도시와 신도시를 잘 포괄 융합 조화하는 그런 공간 복지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을 하는 것 아주 좀 기대하고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마주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마주치고 있는 이런 그 초고령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지방정부가 대응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가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점에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웰다잉 운동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반응이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웰빙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마무리되죠. 하나죠. 나눠지는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을 보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건 세상의 원리죠.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웰다잉은 잘 살 것이냐 잘 죽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잘 완성하는 방법과 마지막 단계가 웰다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표현의 문제지만 공업방법이지만 웰다잉은 내 삶을 내 뜻대로 잘 마무리하는 게 웰다잉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핵심은 뭐 안 죽을 걸 죽게 한다든가 늦게 죽을 걸 빨리 죽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죽음이냐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당하는 죽음이냐 이게 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 그런데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웰다잉이고 그거는 시민 개인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여행을 가도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준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준비 안 하고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과는 본인의 고통, 가족의 부담, 가족의 갈등, 심지어는 재산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소송하게 마련이죠. 특히나 이 웰다잉의 문제가 중요해진 것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전 인구의 7%가
국제 기준입니다. 60% 이상 노인이면 고령화가 시작된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14%가 되면 14%면은 5천만 곱하기 0.14 하면은 700만이 되면은 늙은 사회, 고령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지나가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별도의 기준을 그 위에 초고령 사회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건 전 인구의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아까 내 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부천시가 현재 16%라고 그러니까 20% 되는데 몇 년 남았을까요? 2, 3년, 3, 4년 남았겠죠. 우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사상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도에 7% 고령화에 진입했고 2017년도에 전 인구의 14%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예측컨대 내년 또는 혹시 늦어지면 내후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17년에서 24년이면 7년이죠. 한 해 늦어지면 8년의 속도인데 이 속도가 얼마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냐는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비교해 봐야죠.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돼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일본은 이 엄청난 변화 감당 못해서 이제 정체된 사회,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한 지가 우리가 들은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17년에서 24년, 7년 만에 한 해 더 늘려서 8년 만이면 일본의 26년 경과보다 3배속으로 진입합니다. 윙 하면서 가는 거고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데 이미 돌파가 된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미 상황은 벌어져 있고 뭐 이런 거죠. 초고령 우리가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를 보통 묶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개지만요. 그 대통령직 속에 저출산 고령화 사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저출산 문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부문의 정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출산 대책인데 이미 80년도 전후에 출산 장려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90년대 말까지 예비군 훈련 가면은 포경수술하면은 예비군 빼줬어요. 그 짓을 우리 공공부문의 정부가 한 겁니다. 변화를 잊지 못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려 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겁니다. 그 저출산이 고령화의 문제는 그런 문제의식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공공부문 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그건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사상 유례 없는 7년, 8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령사회에 진입하는 이 격변의 시대를 잘 읽어내고 그 문제점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낮은 수준이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T
킬까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가 봉착한 사회가 다사 사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020년 3년 전이 아마 우리의 역사상 최초로 흔히 쓰는 단군일의 최초로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아진 시대로 기록이 될 겁니다. 2020년 3년 전에 출생인구가 30만이 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경험하신 게 장례대란입니다. 영안실 못 구해서, 화장장 못 구해서 장례 날짜를 못 치렀습니다. 그게 심할 때, 많이 사망할 때 하루에 100명, 200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없어지가 않지만 깔아앉았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럴 거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2020년에 사망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그 10년 뒤, 지금부터 7년 뒤에 40만으로 늘습니다. 코로나 제일 심할 때 100명, 200명씩 하나 죽었거든요. 1년에 3만 명, 5만 명이 더 죽은 겁니다. 근데 1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10년 뒤, 그래봐 2040년, 저는 잘 그때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 계실 텐데 53만이면 그때 장례 식장 영안 신고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우리 시는 다행히 통합 화장장을 마련해서 그나마 시민들에게 좀 체면이 섰고 대책이 마련됐는데, 어쨌든 죽음이 압도하는 사회에 좋든 싫든 우리가 진입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인 게 현재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사망 1년 전에 들어가는 병원비, 치료비가 2006년도에 약 600여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지금 1만 2천만 원이 넘었겠죠. 개인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나 이런 걸로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부담은 곱하기 몇십만이 돼야 되니까 더 큰 부담을 우리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고, 빠르게 이것도 늘어날 거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죠. 제가 이 웰다잉에 관여하게 된 것,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김할머니가 수술 준비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식물인간에서 인공호흡기를 꼈어요. 가족들이 몇 달이 지나도 그 상태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신다. 그리고 회복도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인공호흡기 평소에도 나는 그런 거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좀 띄워달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어요. 거기에 핵심은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이 존중돼야 된다. 행복추구권은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행복한 게 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 결정권이 핵심 대법원 판결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그걸 벗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판결에 따라서 허용되느냐? 그건 아니고 다 재판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뛰려면.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뭐냐? 법을 만들어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치료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여야 동료 의원들한테 사발 공문을 돌려서 규합해가지고 19대 국회에서 2014년도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의 노력을 거쳐서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8년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른바 존엄사법 또는 웨이라인법으로 진행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70만 가까운 시민들이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받지 않겠다고 상담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고마운 게 우리 부천시 보건소가 또 아주 앞장서서 그런 활동을 해서 아마 다른 전국의 보건소들 중에 가장 일찍 그리고 또 활기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장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이 최소한도의 문명 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한테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겁니다. 죽음을 앞둔 분이 주위에 부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분들이 와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죽음의 현장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착시 현상이 벌어진 게 죽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만, 40만, 50만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죽음의 체감, 현장성은 우리한테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던 거예요. 나이 먹으면 죽는다. 딴 얘기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명언인데 단식 투쟁하는 분한테 가갖고 야 굶으면 죽는데 이랬다고요. 진짜 맞는 얘기 아니에요. 늙으면 죽는 것도 그 이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나이 드신 분이 아주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모셔놓고 가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살려주세요 예요. 근데 그게 참 사람이 늙고 쇠약해지면 병들어 죽는 게 동서고금의 이치인데 우리가 죽음의 현장성을 상실하면서 병원에 맡겨놓고 병원 가면은 뭐든지 다 살려내는 걸로 생각하고 그 현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료기기에 둘러싸여서 누구 표현해야 하면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호스를 주렁주렁 몸에 매달고 차디찬 조명하에서 가족과 격리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한 죽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웰라인입니다.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 또는 엄마가 더 오래 사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설사 더 오래 살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말 최선이냐
그런 것도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 한국 의료문화, 주문문화의 그 특징이고 그 문제가 이런 응급실에 간 노인들, 그 응급실에 노인들이 실려갔어요. 그분이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70%입니다. 이게 뭐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으로 무조건 간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서 본 것처럼 싱가포르는 10%입니다. 싱가포르의 관점은, 병원 의사 관점은, 아유, 늙고 병드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급해요 중환자실에 가서 뭐 이상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투석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잘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고 치료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가는 게 10%입니다. 근데 우리 70%입니다. 이 격차가 지금 한국 현대 의료 또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다른 나라하고도 엄청난 차이를 빚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77%입니다. 미국도 20세기 중후반까지 70%대였어요. 근데 이래 갖고는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니까 많은 노력, 우리 부천시가 또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케어, 홈케어 이런 거를 집중해가지고 지금은 35%까지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또 동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현재 77%를 50%대, 40%대로 낮춘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 준비하지 않는 또 결정하지 않는 단계는 없습니다. 있다면 유일한 게 출생의 신비죠. 내가 선택하거나 준비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삶을 얻게 되는 건데 나머지는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부재합니다. 톨스토이가 대탄한 것처럼 겨우 살인을 준비하면서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은퇴에 대한 준비도 너무 부족한 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은퇴기와 를 포함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준비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 시스템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송강호가 그 기생충에서 아들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떠드는 거 보면서 아주 대견스럽게 아들아 너는 역시 계획이 있구나 그랬는데 계획은 젊은 사람들만의 계획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 은퇴한 사람 또 노년기의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천만 노인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곱하기 20% 천만 노인 시대가 바야흐로 닥쳐왔습니다만 나이 먹으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삶의 질에 전반적이고도 빠른 저하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갈 데가 없다는 것, 경제 수입이 없다는 것, 그건 뭐 대단한 타격이고 나이 먹어서 병들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 또 대단한 악재죠. 유일하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라는 점에서 아름답게 내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실천 가능하다는 영역,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노년 생활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내가 과문한 탓이지 못 찾아서 중산층의 기준을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멋진 노년 생활의 기준이나 중산층의 기준이나 같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한국은 싹돈이죠. 그러나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 돈 벌이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500만 원 이상 수입, 30평 이상의 집, 중형차, 또 1년에 한 번쯤 이상은 해외여행도 가고 됩니까? 돈 없이 꼼짝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안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한 개 이상 외국어 구사하고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도 하나쯤 할 줄 알아야 되고 악기도 하나쯤 아까 우리 기타도 많이 연주해 하는데 악기도 하나쯤 하고 그러니까 요리 하나쯤은 해서 가족이나 친구들 대접할 수 있고 또 약자를 돕는 일, 봉사활동하는 일 이게 다 차이가 뭐죠? 이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저도 자신 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했는데 지금도 나이스 미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면은 우물우물 하니까 지금 외국어 공부하는 건 가성비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족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뭐 조기 축구를 하든 하면 되죠. 뭐 악기도 요새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요리야 뭐 텔레비만 틀면 백종원이랑 나와갖고 대세 아닙니까? 노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봉사활동하는 일 얼마든지 이건 능력과 뭐 무슨 지식,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말 주체적인 노력으로 실현함으로써 내 삶을 더 활기차게 뜻있게 재미있게 하는 일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노력이고 우리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웰다잉 내 뜻대로 내 삶을 잘 마무리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여지껏 말씀드린 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내가 결정하자. 그것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일이죠. 그리고 그 비슷한 거로 이번에도 국가 정책,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이 장례 의향서 쓰기도 이제는 국가가 관리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싼 관, 비싼 수익 그거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거 놓고 싸워요. 아니요, 언니는 뭐 오빠는 그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 무슨 돈 따지고 앉았냐 이러고 덤벼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모셨는데 이렇게 수위 진열한데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이거는 국산 안동포 몇백만 원부터 쭉 가다가 요게 마지막 제일 싼 국산이고요. 여기부터는 중국산 수입 얼마 그러고 저보고 고르니까 야 참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진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데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명색이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수입산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체면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 이런 거를 내가 그 불필요하게 어차피 내일이면 땅에 묻히거나 화장 불에 들어가는데 왜 비싸고 그런 걸 할 필요 없지 않냐, 검소하게 해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따르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좀 요새 많이 간주하는 게 이 수의 있는 게 오래된 전통이지만 지금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례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할 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내 환갑 때 입었던 옷 또는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한복 이거 입고 장례 치러 달라고 해놓는 그것도 내가 결정해서 이것도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 개정 사역도 내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어차피 내가 남기고 갈 내 몸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이 후견이 좀 낯설죠. 저도 아주 이 외상운동하면서 겨우한 건데 특히 이놈의 치매가 골치예요. 1000만 노인이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10%는 치매예요. 그럼 치매 걸리면 이게 사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내 건강 문제, 또 내 생활 문제, 재산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효력 있게 대리해줄 사람을 정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현안으로 아직 못 삼고 있는 게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워낙 까다롭고 법과 제도에 정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유언장 쓰기인데 유언장 이게 아무도 안 써요.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다 돈 있고 없는 사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니까 나도 당연히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안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도 쭈삣쭈삣하고 말고 또 쓸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1%도 안 써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유언장 쓰는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점에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게 일본이 아마 거기도 우리처럼 유언장을 안 쓰는가 봐. 그래가지고 유언장을 안 쓰다 보니까 특히 시골 동네에 도시계획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땅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명동 땅, 독거 땅이면은 자식들이 악착같이 되면서 다 찾아먹었겠지만 변두리에 쓸모없는 집 땅들이 상속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늙어서 고독 사는 노인들이 많고 가족과의 관계가 다 차단되고 그런 사회적 현상의 결과죠. 그래서 유언장을 국가가 보관해주는 제도를 그것도 2018년, 19년부터 3년 전, 4년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차 고민이 많은데 그쪽이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니까 대책도 좀 더 빨리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따 좀 이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유언장을 쓸 때 한 번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귀한 재산, 크든 작든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든 우리 변두리에 1, 2억짜리 빌라든 소중하게 마찬가지니까 그걸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중에 일부 10%든 1%든 좋은 일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게 음악 꿈나무를 키우는 일이든 축구 선수가 되는 일이든 먹고 사는 거라고 못했던 일 그런 일을 이루는데 좀 쓰도록 기부하는 이산기부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아마 활동을 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살아온 일을 잘 정리하고 또 남기고 싶은 글도 남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쓰러져서 병원 가면은 이렇게 돌봄을 하면 좋겠다. 의미한 영양치료 안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잘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30년 특히 고령화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어서 일본이 찾고 있는 해법을 분석한 것을 소개를 드리면 첫 공적 부분 우리 부천시와 중앙정부로 말하는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겠죠. 의 역할 또 시민 개개인이 하는 자조, 자기 스스로의 준비, 웰다인에 대한 어떤 준비, 내가 사전영양을 위해서 쓰고 장기기 서약하고 유언장 쓰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조, 이웃 간에 또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뭐 경로당 무슨 커뮤니티 케어 사업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돕는 이 세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조는 내 개인이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노력이고, 공조는 이런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서비스기관들이 하는 거고, 공조가 지방정부가 정말 지원을 하는 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제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무슨 요거 우리 웰다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가까이 있고 소통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한 게 지방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있는 점에서 특히 이 웰다인을 위한 해법의 중심적 역할 내지는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지방정부다. 중앙정부보다는. 중앙정부는 크게 그렇다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저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법에 의거해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고 뭐 이런 거가 되지만, 직접 시민들에게 접촉하고 설득하고 도움을 주는 거는 지방정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 특히 최근 이 수십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 가족의 해체입니다. 또 마을의 해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됐습니다. 그 전에는 장례 치르는 거 뭐 전부 다 그 집안에 정해진 룰이 있어요. 또 온 집안이 다 와서 돕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요. 그 장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고독사를 걱정하게 돼 있죠.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내 장례를 치러줄까? 이걸 현재 3분의 1이 넘는 1인 가구, 그 중에 대다수를 차고 있는 독거노인이 아니지만 자식들이 있더라도 과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이 내 마무리를 잘해줄까?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게 많은 시대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해체된 가족과 해체된 마을 공동체의 기능을 해줄 때가 어디냐? 그건 역시 지방정부다. 바로 우리 부천시고 장군이고 영일군이고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도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반갑고 아주 자랑스러운 게 이 웰다인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가 가장 모범적인 사전연명을 위해서 상담 등록기관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 중에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 반밖에 안 됩니다. 어렵게 법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법에 5조에 정부는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 이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까지 만들어 놨는데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다행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해서 동경의 한 구가 인생정리 창구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거 다 1, 2년 이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리자마자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답답했는데 구청이 그걸 해준다니까 와서 뛴 거예요. 그 내용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뒷일을 처리해 줄 분의 연락처 등을 적어서 구청에 접수하면 그분이 돌아갔을 때 바로 연락, 자식이면 자식, 친척이면 친척, 친구면 친구한테 연락을 해준다는 거죠. 구청이 그 정보를, 그러니까 연락처 등을 보관해 주다가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연락해주고, 또 배우자나 자주자가 없는 경우도 본인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옛날에 무슨 우리 시청, 구청이 무슨 이런 일을 하겠냐 그러면 전 세계 어디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니드가 생기고 그 니드에 대응하는 공급이 따르는 거겠죠. 요코스카 시 또 나고야 시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엔딩 서포트 사업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내가 쓰러졌을 때 또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대비해야 할 일들을 그것조차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이, 시청이 그 일을 해줍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그 엔딩 센터를 만드셨는데 그 정말 진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정치력이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시의원으로도 오래 활동도 했고 또 국회의원까지 한 우리 시민을 또 그것도 봉급도 안 주면서 무보수 봉사로 모셔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틀을 맞췄는데 얼마나 사업을 활발하게 해나가느냐 하는 건데, 이걸 소개해드리면 요코스카 시의 풀도 엔딩 플랜, 그러니까 왜 엔딩 서포트 사업이겠죠. 2015년부터 담당자 창구를 두고 그 여러 가지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들을 중개해주고 뭐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이런 종말 등록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내용을 보면은 긴급 연락처, 내가 쓰러지거나 죽었을 때 주치의나 뭐 그러니까 지금 질병의 상태, 또 내 뭐 인생 노트 내지는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어디다 보관해놨는지, 뭐 유언장, 인문장 이런 거죠. 그리고 엔딩 노트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을 했는지, 장례나 유품 정리에 대해서 내 희망사항이거나 또 내 유품 정리, 일본의 유품 정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디 계약한 거.